그런데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요, 이미 적게 먹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적게 먹는 분들, 이 식사량을 줄인 분들은 더 이상 식사량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식사량을 더 줄이시게 되면 이건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나와 있는 경우를 올챙이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챙이배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원인이 달라서 빼는 법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공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배가 나오거나 배 전체가 빵빵하게 나와 있는 것을 내장지방형 복부 또 내장지방 비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가 얼마나 나왔느냐 보다 평소에 식사량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사량이 많은 분들과 많지 않은 분들의 다이어트 방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만약 식사량이 많은 분들이라면 팔다리가 좀 말라 있음에도 우리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뱃살을 빼는데 가장 좋습니다. 뱃살이 빠지려면요, 지방분해 효소라고 하는 HSL이 작용해야 하는데, 이게 식사할 때 먹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지방분해 효소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량이 많은 분들은 이 식사량을 제한하는 게 내장지방을 빼는데 가장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하루 전체 탄수화물 70g 이하로, 그러니까 밥 한 공기 이하로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적게 먹어버리면 나중에 근육이 분해되거든요. 보통 몸무게의 1g에서 1.2g 정도를 드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끼니마다 우리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좀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란만 먹는다고 하면 계란 8개 정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요, 이미 적게 먹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적게 먹는 분들, 이 식사량을 줄인 분들은 더 이상 식사량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식사량을 더 줄이시게 되면 이건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을 보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할 때만 좋은 거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7개국의 1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25년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선명한 U자형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색은 미국이고요, 푸른색은 다른 저소득 국가들의 모음인데요, 이 나라들이 잘 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선명한 U자형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은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1보다 높으면 사망률이 높다는 건데요, 우리가 하루 칼로리의 40%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거나 하루 칼로리의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해버리면 이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밥 한 공기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 이 기준치는 하루 칼로리의 10% 이하를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식단은 다이어트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데요, 3개월에서 6개월을 넘어서게 되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적게 먹고 있는데 뱃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원래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면서 내장지방이 줄어야지 정상인데, 이분들은 대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팔다리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해버리고 내장지방은 그대로 있으면서 올챙이 배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무작정 굶으면 안 그래도 대사가 문제가 생겨 있는데 영양소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건강상에 큰 위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는 대사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사량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좋은 식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는데, 활동량을 늘리는 데는 운동이 포함될 수 있죠. 세 번째는 너무 이런 걸 해봤는데도 느리다 싶으면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루 총 섭취량의 40% 이하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탄수화물 섭취를 좀 늘려줘야 합니다. 이때 늘려야 되는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죠. 흰쌀밥, 밀가루, 설탕 이런 류의 탄수화물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통곡물, 채소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 등을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탄수화물이랑 식이섬유랑 적절히 배합된 것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야기하는 귀리밥이나 렌틸콩밥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죠. 또한 단백질도 꼭 포함시켜야 되는데요, 식사량이 너무 적은 분들을 보면은 보통 단백질을 굉장히 안 드시더라고요. 이 좋은 식단의 꽃이 바로 좋은 단백질입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본 사망률을 이야기한 그래프에서도요,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모든 사람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는데 이 탄수화물을 가공육이나 적색육으로 그대로 대체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적색육들이 어느 정도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것만큼 그걸 그냥 확 증가시켜 버리면
사망률이 18%에서 23%까지 증가합니다. 그럼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소량의 이제 동물성 지방 괜찮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도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백생육들을 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물성 단백질인 콩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단을 하면 우리 뱃살이 바로 빠질까요? 네, 오래 걸립니다. 한두 달은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사가 개선되어야만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 지방이 느리긴 하지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식단으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식사량을 늘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식사량 늘릴 때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식사량을 늘리면서 과당 섭취를 늘리게 되면 대사 개선 효과가 없어집니다. 보통 과당 중에서도 크게 문제되는 게 액상과당인데 포도당과 설탕 섞은 거거든요. 음료수, 과자, 튀김, 소스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당은,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방이 빠르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장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양 자체 칼로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대사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분해 효소가 막힌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당을 하루에 20g 이상 먹게 되면 다른 음식들이 지방 저장되는 걸 도와주고 또 지방이 분해되는 걸 막게 됩니다. 우리가 대사가 망가졌기 때문에 좋은 식단을 바꾸고 또 천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요, 과당 섭취를 증가시키거나 과당 섭취를 계속하고 있으면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당은 얼마나 하루에 제한해야 되나요? 750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을 보면 하루 과당 섭취를 20g 밑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미 있는 허리둘레, 그러니까 뱃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과당 20g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과일로 치면요, 사과 2개, 배 1개, 바나나 1.5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는요, 이미 한 캔으로 20g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라떼 한 잔도 20g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을 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논문을 보면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뱃살도 잘 빼고 다이어트도 잘 된다고 하는데요, 임상적으로 보면 식사 대신 과일 드시는 분들은 뱃살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과 2개 이하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혹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혹은 달달한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중단하셔야 합니다. 중단하기 힘들면요, 이걸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것으로 좀 대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액상과당보다 무조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연구는 비만인 사람 31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하루에 탄산음료를 한 캔 이상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물로나 다이어트 음료 같은 걸로 대체했을 때 다이어트 음료는 마이너스 2.5%, 물은 마이너스 2%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 이상의 체중을 감량할 확률이 2.29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탄산음료를 물보다 다이어트 음료로 변환하는 게 성공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액상과당을 이미 드시던 분들은 이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당분에 대한 의존도가 있어서요, 바로 물로 대체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을 많이 먹어왔거나 달달한 음료를 많이 드셔보셨던 분들은 이걸 바로 물로 대체하기보다는 다이어트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더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일상의 활동량을 늘려보는 겁니다. 제가 좀 제안하는 거는요, 식후에 20분이 넘어가기 전에 스쿼트를 1분에 10개씩 10분 정도, 그러니까 100개 정도를 해본다거나요, 아니면 계단으로 좀 올라가 본다거나, 아니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위를 계속 산책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 드신 것이 바로 혈당으로 돌아가서 인슐린 피크 찍는 걸 막아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사량을 증가시키려고 이 식단도 바꾸고 움직임도 증가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사량을 증가시키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대사량이 잘 증가가 안 되는 분들은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약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좀 자세하게 찍어 두었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챙이 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사량이 많을 때는 그 식사량을 줄여주는 게 가장 빠르고요, 이미 적게 먹고 있다면 식사량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탄수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중대한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